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큰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달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고 결정하기로 하면서 시간이 늘어지게 됐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시사본부에서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이 최강욱 의원은 윤리심판원 징계에 불복을 했고요. 재심을 청구했죠. 자, 이 논란도 매듭짓지 못하고 늘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미 박지원 전 위원장과 다수 의원들이 서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분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경제 이슈들을 좀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저희 프로 나와서도 1,300원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자, 또 일부 주유소긴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넘는 것도 등장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금 경제 상황을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초당적인 협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고물가는 이게 외부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자, 어제는 원전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 표현에 또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검찰 고위급 인사는 났는데요. 아직도 검찰총장은 없습니다. 또 경찰 통제안을 둘러싸고도 시끄럽습니다. 이 경제해법의 방향 과연 누가 잡고 가는 건지 걱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오늘의 10분 인터뷰 윤리위 판단 유보 결정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목요일 오창석 평론가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뉴스가 많아요. 매일 쏟아져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경제는 퍼펙트 스톰이다 하는데 자, 이 이슈 먼저 다뤄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또 도스태핑을 했는데 이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건데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게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게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서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이 문제. 네네. 일선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의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데 지금 야당의 시각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야당은 이제 앞으로 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줄 세우기, 길들이기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경찰을 길들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경찰청장 면담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경찰 인사가 어떻게 되어 왔었나 이걸 좀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경찰 흔히 말하는 이제 내부 관계자들이라든지 경찰은 보통은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독립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경찰 인사를 지명직 그 행안부 장관이 내밀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내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급 심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심사안을 올리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재가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있었던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관행으로 포함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뻗어나가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과정이 용산이 바라보기에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불편했다. 이거 어떻게 그동안 관행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패싱할 수가 있느냐.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었던 용산 또는 친정권 경찰들이 이걸 역으로 찔렀다. 이렇게 예상도 하고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그거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전 정부까지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컸는데 이번 정부에 민정수석실이 없다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이게 인사 관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이 제거한 명단이 확정된 인사고 그게 발표돼야 하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의도가 있었다면 국기문란이고 의도가 없었다면 공무원에 있을 수 없는 과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문제는 행안부하고 경찰 사이의 공방이잖아요. 경찰이 좀 해명을 오락가락하면서 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행안부와 경찰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맨 처음에는 이게 뭐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뭐 행안부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었어요. 거기서 내려온 명단을 우리는 관행대로 발표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의사소통 과정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찰이 좀 실수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행안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경찰청에서 보내온 그 초안을 대통령실 뭐 인사 비서관이랑 뭐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검토를 거치는 그 시간이 좀 지체됐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해외 출장도 있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검토가 않고 승인이 안 났는데 이 경찰청에서 보내온 초안이 이 검토가 되고 승인이 난 걸로 착각이 돼서 이게 그대로 공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조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결국 경찰이 이를 좀 미숙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애매해. 보면은 자 경찰이 초안을 만들어요. 우리 내부에선 이렇게 이제 인사가 되는 게 적절합니다. 그 행안부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로는 행안부에서 명단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초안대로 내려왔든지 뭐 수정안이 내려왔든지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왜 내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미스 뭐 소통이 있었는지 소통이 잘 안 됐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이 자료가 이게 검토가 된 거면 최종안이다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한 건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인사비서관실 최종안이 반영이 안 된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대통령실에 제거가 나지 않았는데 관행적으로 발표했다. 뭐 이제 어느 쪽인가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진상조사를 한다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 인사는 이렇게 대혼란이 한번 초래가 됐고 검찰도 지금 이제 이 검사장급 인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인사가 어제 났는데요. 총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10명이 더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를 좀 보면 사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던 이 검사들이 좀 승진을 많이 했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고요.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신봉수 서울고검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그때 첨단문제수사 1부장을 맡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그런 이력이 있고 또 특수 1부장을 옮겨서 적폐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또 이런 인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인사가 여성 최초로 고검장이 된 노정현 창원지검장인데 윤 대통령과 함께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카풀 멤버였다. 이런 이력도 그런 인연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또 대전 고검장으로 승진한 이두봉 인천지검장 또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 대통령과 가까운 뭐 일해봤던 이런 인사들이 승진을 많이 했고 또 김호수 전 총장을 보좌했던 현 대검 참모진은 대부분 뭐 지방 검사장이나 고검 차장자로 이동을 하고 또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했던 간부들 저희 유배지로 좀 많이 부르는데 법무연수원으로 네. 좌천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사가 특히 이제 간부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인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이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정부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 중심에 인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협의를 했느냐, 협의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했느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른바 추윤 갈등 때 계속 나온 이야기가 그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뭐 법조문까지도 우리가 암기하다시피 하면서 근데 이게 듣는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 장관실로 와라. 총장실로 오시오. 제3의 장소에서 만났느냐. 네. 별걸 가지고 다 근데 시비가 기싸움이었죠. 네. 네. 일종의 다 기싸움이었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이 패싱 논란에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수차례 이러한 것을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임채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기의 검찰총장은 매우 치욕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검찰총장이지만 곧 바뀔 사람이 실세기 때문에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먹힌다. 이런 거라서 옷을 벗기도 하고. 네네. 그 위에 이제 선배였던 뭐 김경환 법무부 장관을 김경환 검찰총장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검찰들은 부르기로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주는 한겨레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 새 검찰총장 바지인데 바지로 안 보이는 사람 어디 없나요? 그게 몇 년도 기사예요? 이거 2022년 6월 19일 기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하고 지금 현재 기사.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엊그제 우리 그 주간 이슈 먼데이 때 노영희 변호사가 나와서 네. 바지인데 치마처럼 보이는 총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사 패싱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제 반발을 하고 네. 인사 학살이다. 그 당시에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반항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검찰 내부에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선임이 되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워낙 정권 초반이기도 하고요. 워낙 새 정부 초반이죠. 네, 초반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가장 또 뚜렷하게 활동을 보였었던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네.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경찰 인사에 대해서 이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좀 언성 높였던 윤 대통령도 네. 검찰 인사에는 상당히 신뢰를 보낸 것 같아요. 예, 오늘 출근길에 관련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라면 뭐 이렇게 되면서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식물총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 예전에 저 윤석열 검찰총장 때 맞습니다. 등장했던 표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잠깐 언급해드리면 지난 2020년 10월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온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는 그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자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나 식물총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요. 아마 그 내용을 기자가 똑같은 단어를 써서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렇게 뭐 직설적으로 반문하면서 네. 그럼 과연 2020년 10월에 있었던 자신이 발언했던 그때 상황 그 어휘 그 단어는 어떻게 지금 또 해석을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고 윤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것으로 했습니다. 본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 박주민 의원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장관과 민정수석을 동시에 실현한 검사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어요. 경찰은 약간 좀 지금 시끌시끌한데 검찰 인사는 지금 패싱이라는 표현이 맞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총장이 있는데 예. 의견을 구하지 안 않았다 듣는 그런 것과, 패싱인데 지금 네. 아예 공석이니까. 네. 근데 이게 언제 채워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장 기간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미 쏟아졌고요. 네네. 그 42일이 가장 최근까지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상황이었었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까지도 꾸려지지 않았는데 예. 그 42일이 최당이었다 한 것이 이미 10일 전입니다. 50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패싱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패싱하기 위해 비워두는 거 아니냐 또는 신뢰를 보낼 수 있을 만한 새 검찰총장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참 마음에 들어서 선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치명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나. 다른 후보군을 찾고 있는데 그 후보군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이거 두 가지고 한 마지막은 또 그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장관의 기수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기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에 기수를 할 것인가. 네네네. 이 내부에 알력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검찰 조직이 전 참 희한하다고 보는 게 후배 기수가 총장, 수장이 되면 윗기수가 옷을 벗잖아요. 다 나가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게 뭐 관행이라고는 하는데. 법률상 나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 대기업에서는 뭐 후배가 막 승진해서 상관이 돼서 와도 네. 그냥 일합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만 봐도 당 대표, 당의 최고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 윗기수들이 옷을 벗고 나가면 지금 뭐 지금 이준석 정당이-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됐다고 해서 네. 검찰의 관행을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영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모두 벗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고려할 게 많습니다. 검찰 인사, 검찰총장은 이제 인사추천위원회가 꾸려져도 그때부터 뭐 잘 돼도 한 달 내외 걸린다고 하는데, 네. 자 앞으로 더 늘어질 전망이고요. 지금 시간 12시 38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죠. 오늘 비 소식도 있고, 자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조금 전 12시를 기해서 서울과 경기 북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일부를 비롯한 서쪽 곳곳에서 벌써 장맛비가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전터널 부근 1, 2, 3차로에서는 소형 화물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파로 비룡분기점부터 막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천안 분기점에서 이어서 정체입니다. 청주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는 작업이 시작됐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와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은데요. 금천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요. 남해고속도로 일지선은 사고 소식 있습니다. 창원 방향으로 마산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빗길이니까요. 앞차와의 여유 공간 두시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이 시사본부 시간에는 뭐 결론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어제 저녁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다. 네. 그럼 어제 이제 밤늦게 무슨 결론이 나올 것이냐, 경징계냐, 중징계냐, 뭐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새벽까지 뉴스를 보는데 속보가 안 뜨더라고요. 밤늦게 나왔습니다. 밤늦게 나왔어요? 예, 11시 50분에 끝났어요. 아, 늦게 끝났네. 그러니까 예.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시간 어휴, 50분, 마라톤 5시간 회의를. 가까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도 많은 뭐 취재진이 기다리면서 상황을 좀 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를 징계하려면 그 징계를 받는 그 대상자가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 절차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나가서 소명하겠다, 얘기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이거는 얘기했는데 윤리위에서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네. 얘기했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청받은 바 없다. 예, 진실 거절한 게 공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소명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징계가 내려질 거다라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어제 참고인으로 이 윤리회의장에 참석을 했던 김철근 네. 이 당대표 정무실장 예. 참고인이었는데 어제 이 징계 게시,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고 진술하러 나갔다가 어제 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이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김철근 이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성상납 의혹이 나온 뒤 제보자를 만나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둔 의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죠. 그런데 이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이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소명을 들은 다음에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7월 7일입니다. 네. 한참 남았습니다. 이거 2주 남은 두 주씩 상황인데. 미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으면서 너무 길게 네. 텀을 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양희 윤리위원장 어쨌든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다음에 징계를 할지 말지, 또 징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양정으로 할지 이걸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7월 7일까지는 기다려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느낌은 딱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어떤 사건의 참고인을 소환해서 네. 진술을 듣다가 속보가 나오죠. 피의자로 전환. 이런 느낌이 이제 있었고, 어제 이제 김철근 실장이 이제 그런 대상이 됐고, 네. 이준석 대표의 소명은 없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저희가 2부 이제 10분 인터뷰에서 네. 10분 넘게 좀 자세하게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우시니까 오창석 평론가님. 제가요? 네, 지금 이 징계 사안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적법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 네. 하면은 적법 절차를 다 지켜야만이 이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 바깥으로 얘기했을 때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징계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맞죠. 김철근 실장도 얘기했던 것이 자신의 SNS에 좀 길게 썼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당원 당규를 쭉 써놔서 네. 다 못 읽었어요. 되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당무감사위원회 조사가 시작이 되고 조사를 끝난 뒤에 징계 안건이 회부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니까 당무감사위원회가 정확히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죠. 그 전에 조사를 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사 절차 자체가 처음에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근 실장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러서 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7월 7일 전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7월 7일 당일에 조사를 불러서 한다는 것인지 불러서 조사한 후에 또 한 2주 뒤에 최종 결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네. 김철근 실장과 이준석 대표는 당원 당규상의 절차를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리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지켜야 되고 징계를 하지 않고 결론을 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선행돼야 합니다. 네. 네. 조사가 있고 정리된 내용이 네. 윤리위에 이제 올라가서 다뤄져야 하는데 어찌 보면 2달 동안 뭐 한 거죠? 제소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대한민국 언론들이 갑자기 흔히 말하는 뇌정지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도 본인 스스로도 많은 생방송에 돌아다니면서 이준석 운명의 날이다. 네네네. 저녁 7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절차가 그동안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 네. 절차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조사가 있었으면은 조사를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이라든지 네네. 흐름이라든지 분위기 또는 흔히 말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누구누구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고 네네. 징계로 굳어질 것 같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 조사 과정이 생략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냥 흔히 예측만 네.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2주 동안 아마 동일한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건 상당히 그냥 이제 감성적인 얘기인데 네. 화면에 이제 요즘에 이양희 위원장 모습이 자주 나오잖아요. 어제 특히 네. 워낙 이제 인상이 엄격해 보이셔서 징계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굳건한 표정. 네네. 특히나 또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어떤 표정이고 어떤 속내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뭐. 자,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이따가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것도 이준석 대표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로 지난번에 가기 전에 이 선거 다 끝나고 이제 네. 혁신위를 띄웠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엔 잘하네. 왜냐하면 패배한 민주당보다 승리한 여당이 먼저 혁신하겠다고 혁신 경쟁에서 좀 선점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또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동안 정진석 의원이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내분으로 지금 치달았습니다. 이 혁신이죠. 오늘 시작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총 15명의 혁신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앞서 임명한 최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3선의 조혜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네.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7명이 한 명씩 추천을 했고 최 위원장이 나머지 7명을 추천해서 구성이 네. 됐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30, 40대가 좀 상당수 포진한 게 특징이고 보면 호남 출신의 천하람 지금 위원장 또 국민의당 출신의 이 구형모 경기도 화성시의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또 진보 선양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인 정의옥 명지대 교수 모습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방면에서 외연 확장을 시도한 점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이긴 다음에 이 더 채찍질을 가해서 다음 총선을 겨냥하는 그런 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다음에 쇄신을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보다 좀 선제적이고 전향적으로 혁신 일수를 주도하겠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구상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인적 구성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탄력받고 좋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준석 정치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내부 비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혁신위가 좀 순항할지 오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일단 했고 자기 정치, 자기 색깔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정치는 뭐 이준석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해쳐보여 이게 아니고 당을 조금 더 쇄신되고 개혁되는 방향 더 말씀하셨다시피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사람들을 모았고 다만 혁신위원이나 이 정도 급의 당의 위원들은 외부 인사를 데려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좀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혁신위원회 하면은. 근데 지금은 외연 확장은 됐는데 중량감 있는 인사가 들어왔느냐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량감이 없어 보인다 또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힘을 당내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힘이 있어야 돼요.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혁신위에서 발표한 정책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앞으로 그걸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고 무조건 이건 밀고 나간다라는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음 이슈는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2년 만에 해경 국방부의 입장 번복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진실은 반드시 이제 밝혀지고 뭐 유가족의 또 이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었다면 바로 잡혀야 되지만 우려되는 건 이게 또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SI 정보를 보자. 또 이 여당 쪽에서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 하고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 입장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이게 대통령 기록관의 이 통지서가 어제 유족 측에 도착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기록관은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가 많이 다뤄왔듯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보호기관을 따로 정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확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목록도 그렇습니다. 기록물이에요. 목록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은 아니 얼마나 뭐 숨기고 싶은 게 있길래 이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적이 돼 있는 거냐라는 지적을 했고요.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거다.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일반 기록물 같은 경우는 아직 19대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이후에 아직 정리되거나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해요. 네,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임 정부가 이제 마무리한 지가. 네,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될지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유족들은 더 다른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오평론가님이 어떻게 좀 귀결 매듭이 지어질까요? 결국은 이제 이 사안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진실이 밝혀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 유가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슴 속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방향으로 좀 전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가 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었을 때 당시 원칙은 또 깨져야 되는 거예요. 원칙,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하려면 일단 원칙과 네. 법률이 깨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I라고 하는 그 정보도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법률을 깨트려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는 첩보 자산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냉철한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 네. 지금 이게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전 정권 나빠, 숨겼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왜 지금 끌고 와? 정쟁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유가족의 응어리와 진실은 상관이 없게 양쪽 날개로 지금 이제 정쟁이 돼버렸어요. 네. 이 정쟁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지를 좀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유가족의 인권 문제, 명예, 권익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국익과 공익의 문제도 함께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뭐 7시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또 서해 피격 공무원의 문재인 대통령 6시간 밝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이제 정쟁으로 흐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국익과 국민 권익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속보가 하나 나왔죠. 한국경제학의 거목. 경제학자로서도 거목이지만 서울시장 때 또 네. 반향을 일으키면서 당선되기도 했고 민주당의 또 대권 주자까지 한때 올라갔었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90대 나이시니까 글쎄요. 또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추모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런 소식이 안타깝게 많이 들려오네요.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4723님 수원 112번 버스 타고 있는데요.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들리네요. 아이고 기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준석 인터뷰 때는 볼륨을 더 올리실지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 바람은 주가는 올랐으면 좋겠고 기름값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디저트송 기가 막힙니다. EXID의 위아래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죠. 순진한 척하는 이 동공 난 네 맘대로 들었다가는 no-go Then I feel loco 나 미치게 만들어간 게 탑승한 rolling Cold coaster Yeah, such a monster Hey baby 빙글 빙글 돌리지 말고 no Hey baby 아슬아슬하게 스치지 말고 no 그만 좀 건드려 애매하고 흔들려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Why don't you know 확실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Yeah 위아래 Up down 말투 네 표정들 날 헷갈리게 하면서 넌 흘리지 또 흘리지 흔들리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새오리 장가가면 헌오리 나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하는 대로 무턱대고 자기도 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주체가 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온 새오리라는 말처럼 새는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것을 의미하는 관형사로 새기분, 새학기, 새 책 등과 같이 쓰지요. 또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뜻할 때는 새 건물, 새 옷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새가 관형사로 쓰인 것이니까 새와 뒤에 오는 명사를 띄어서 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새색시, 새신랑, 새아기와 같은 경우는 모두 한 단어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와 뒤에 오는 명사를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거나 어떤 조직이 새로운 체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나타낼 때 새 출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이 다섯 음절을 모두 붙여서 쓸 때가 종종 있는데 새 출발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하다를 붙여서 새 출발하다 이렇게 한 단어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좀 풀어 쓴다면 새롭게 출발하다 또는 새롭게 시작하다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서해 5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충남, 전북에는 천둥, 번개 동반에 빗줄기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옹진의 강우량 62.5mm, 강화 15mm입니다. 이 특보는 보다 확대되겠습니다. 이 수도권과 영서는 오후부터, 충청권과 남부는 오늘 밤부터,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 포함한 전국 30에서 100mm, 전남과 제주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오후에는 그치겠지만 전남과 제주는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8도 등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24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21도, 낮 기온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으로도 대부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는 모레까지 높겠습니다. 2에서 4m 정도, 특히 동해먼 바다 내일 최대 5m 이상 높아지겠습니다. 해상의 안개도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제 중에 화제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운명의 날, 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네.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연기했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직접 모시고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 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저야 괜찮죠. 어젯밤 늦게까지 국회에 계셨는데. 그거야 뭐 저야 뭐 옆에서 방에서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저를 불러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 네, 윤리위에다가 우리 그 사무처에 보면은 윤리위를 담당하는 그 당무감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해가지고 안에 분명히 전달해라.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어제도 그저께에도 제가 참석하겠다고 요청을 넣어라. 보도로도 나왔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요청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의아한데 요청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네. 내부에 전달된 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언론에만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라인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제가 그 절차 정도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진실 공방이 있어요. 출석 요청을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거절당한 건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 윤리위원들한테 저는 윤리위 저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했을 때부터 절차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윤리위원들하고 저 사적 소통을 잃지 안 합니다. 이런 내용도 항상 공식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당무감사실 통해 전달하고 당무감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상황에서 거절했다 이렇게 거절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어제 부르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거절한 건 확실하죠. 그리고 또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거절한 적이 전혀 없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제 윤리위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은 안건이 아니었다. 이른바 어제 뭐 증거 인멸 교사. 그러니까 이 김철근 정무실장 바로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게 3단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뭐 성상납이 있었니 그게 인정되어야 그다음에 그걸 인멸하기 위한 게 가능한 거고 그걸 인멸했어야 그다음에 인멸한 사람을 교사한 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게 얼마나 그런 게 당황스러운 거냐면은 증거 인멸 교사가 먼저 게시됐어요. 저희가. 팩트 자체 현안을 먼저 다룬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도 그렇지만은 자. 뭐라는 A라는 게 있고 A에 대한 교사가 있으면은 A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사는 사실 다루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순서상으로 이제 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게시하고 그다음에 김철근 실장에 대한 그 징계 절차를 게시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순서부터가 약간 이상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누락됐다는 걸 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윤리위에서.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좋아요. 이해됩니다. 자, 윤리위가 어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7일 2주 후에 대표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에 판단하겠다. 근데 어제 현장에 계셨는데 이렇게 나눠서 갈 필요가 있는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앞뒤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며 2주나 미룬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뭐 자기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것이 말해도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뭐든지 간에. 근데 윤리위가 뭐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그럼 또 미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기우제식 징계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사실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사실 제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혁신이 출범해서 다음 이제 당 개혁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 갉아먹고 혁신이는 거의 뭐 어제 어디더라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그게 사조직 어쩌고 하면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이제 조사해도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는 뭐 윤리가 그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전반적인 거죠. 정황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뭐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압승하고 지금 탄력받은 당대표로 임기 절반 지난 상황인데 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윤리위 문제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 아니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거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성상납이 있어야 증거인멸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이게 일단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냐면은 네. 김철근 실장도 가서 이미 경찰 조사에 받고 왔어요. 이거는 조사 진술 다 했군요. 네.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은 조사까지 봐왔는데 그럼 김철근 실장의 그 조사받은 게 한 달이 넘어요. 이미 한 달, 2달 가까이 됐을걸요. 네네. 그러면 김철근 실장의 그것에서 어떤 혐의점이 나왔다면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고 저를 이제 부르겠죠. 소환하고. 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도 지금 뭐 전혀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별 내용이 없다. 네, 지금 윤리위가 어떻게 지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네. 경찰 조사는 지금 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또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다 보니 네. 그럼 김철근 실장은 징계를 받는 것이냐? 또 김 실장은요.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저도 어제 SNS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원래 그 당 조직에 보면은 그 당무감사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당무감사위원회는 보통 이 사회에서 보면 검찰과 비슷한 영역입니다. 예. 문제가 되는 점을 살피고 뭐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윤리위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첫째 누군가 제소를 하거나 누가 제소를 하면 윤리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인지를 하거나 어떻게 살펴가지고 문제가 된 사안을 들고 와서 윤리위에 이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김철근 실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무도 제소하지 않았어요. 제소가 없었어요. 네, 아무도 제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회로도 지금 고소하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수사하는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뭐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재징계건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참고 진술을 1시간 반 동안 들은 다음에 피고로 피의자 전환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김철근 실장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정의 증인으로 갔다 갑자기 피의자 전환이 돼버렸다.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김철근 실장은 되게 당황한 거죠 지금. 네. 그렇다고 뭐 본인이 그 진술 과정에서 뭐 불리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안이 너무 많아서 당대표로 지금 하실 일이 많은데 내부에 또 이제 일부 마찰음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입성을 했고요. 최고위원 추천 문제로 지금 갈등을 겪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점식 의원, 자당의 의원인데 최고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윤리위 징계 결과를 최고위에서 의결할 때를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무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슬슬 이제 그 정치적 억측으로 굉장히 힘 빼려고 하는 시도죠. 네네. 근데 뭐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원 추천을 할 때 지금 당장 보시면 국민의당에서도 자 정점식 의원 추천한 일에 대해서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 안철수 대표랑 뭐 그래도 고락을 같이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에서. 그런데 그들과의 아무 상의도 없이 양해도 없이 이렇게 넣은 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당 측 의원이나 아니면 그 당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이건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건 부적절하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요. 오히려 국민의당 출신 그 두 분을 추천하면 제가 받겠다. 네네. 국민의당 출신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 넣으면은 그래 뭐 나는 내키지 않는데 그래 그건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근데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당 내 다른 최고위원 할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없겠냐 국민의당에. 내부에. 그렇게 추천하면 된다. 그 당도 예전에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당 출신 최고위원을 하든지. 근데 여기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자 처음에 최고위원 2명 받기로 한 게 이런 거예요. 국민의당이 당세가 약하니까 나중에 합당된 당에서 좀 위축되지 않도록 두 자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좀 양해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분을 배정한다. 제가 통 큰 마음을 한 거예요. 최강욱 의원본부에서 딱 한 자리 주잖아요 원래. 그러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하면은 3석 정도 되면은 저는 그런 통 크게 그래요 그러면 뭐 두 자리 하시죠 최고위원 했더니만 오케이 양해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취지가 국민의당의 당세가 약하니까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 좀 배려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는 솔직히 여기서 제가 참 권은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저희는 그러면 권은 의원이 추천에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분명히 협상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들어오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필터링을 할 수 있다. 그거 얘기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 협상단은.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이것도 웃긴 것이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 대표랑 그 당대당으로 제가 통합 협상을 했지 무슨 제가 안철수 대표와 그를 돕는 윤핵관들을
윤핵과에 합당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뭐 이 대표님의 지금 취지 입장은 이해가 됐습니다. A와 B 회사가 인수합병 했는데 B 회사에 그러면 임원참여 지분을 주겠다 했는데 다 A 회사 사람들 명단을 갖고 왔더라.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당권 경쟁이죠. 이런 게 당권 경쟁이다.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우리 당내에서 최고위원 선거했을 때 안 나갔던 분들이 이런 희한한 경로를 통해서 만약 최고위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 아까 필터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럼 현재의 이 최고위원 지명 명단 안 받으실 겁니까? 끝까지? 저는요 제가 말했어요.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그분이 와서 우려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고스란히 추천하는 사람 책임이고요. 네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명단은 누가 추천한 건지도 불명확합니다. 아하.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물었잖아요. 네.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누가 이걸 논의한 명단인지 알려달라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네. 본인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죠. 또는 정점식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그전에 일면식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접점이 어디냐 다들 궁금해하고 접점도 있죠. 없으면 일면식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이걸 명단을 짠 거냐.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회의체가 안 했어도 문제요.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다 쓴 것도 아니면 더 문제요. 네. 만약에 진짜 많다면 의심하는 것처럼 소위 윤핵관이 하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써줬다면 그건 스캔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캔들까지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당권 경쟁일 텐데 지금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은 이제 생존 투쟁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이 집권한 국민의힘은 전리품 투쟁이냐 내후년을 향한 공천 싸움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조직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민심 들어볼래 민들래. 근데 그거 좀 비판하셨고 유보한다고 했지만 곧 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포럼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도 시작이 되고 이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강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모임들 이 김기현 의원의 공부 모임 세밀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부 모임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아니고요. 지난번에 민들레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뭐 마케팅용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당, 정, 대통령실이 함께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장관들 불러다 참여시키고 이런 얘기하면서 월권이자 공조직을 패싱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문제됐던 것이고 이미 그 조직은 제가 봤을 때는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추진 동력은 사라졌다. 그리고 뭐 김기현 의원이 공부 모임 한다고 해서 진짜 뭐 김황식 총리 같으면 권력과 무관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분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강연 듣고 하는 거는 저라도 가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거 완전히 성격이 다른 모임이다. 현 정부의 장관이나 총리 불러서 하면 그거야말로 압력 행사 논란이겠지만 김황식 총리 같은 훌륭한 원로는 모셔서 공모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원 대표가 사실 원내대표에 당선됐다는 거는 그때 한 70표 이렇게 넘게 받았을걸요. 60표까지 받았을걸요. 그러면은 당내에 그만큼 인기가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공부 모임을 하면 당연히 인원이 많게 되죠.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이 대표님 이 부분은 조금 전향적이시라고 느껴지는 게 어제 이재호 고문은 이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공부 모임이나 친목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건 모두 다 정치다. 정치 행위다. 이런 이제 또 굉장히 빡빡한 단정을 하셨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18대 국회 이제 구성된 다음에 이재호 전 대표님, 이재호 고문님과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정두원 의원이 맞붙어서 싸우면서 이 정권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그럼 그 당시 이재호 고문 역할이 당한 사람 누구냐, 이상득 부의장 역할이 한 사람 누구냐, 정두원 역할이 누구냐 하면 이름 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 분화가 심각하다. 되는 게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계파 분화, 계파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분들이 좀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좀 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호 고문, 이상득 부의장, 과거 MB 정부 시절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셨죠. 이분들의 각각의 그 정권 내에서의 행보나 이제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굉장히 좀 이게 좀 어찌 보면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의중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읽고 계신지. 저는 뭐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듣진 않았고요. 다만 대통령님과의 어떤 뭐 대화는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 간접적인 어떤 당 운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들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뜻과는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해보죠. 오늘 출범해요. 결국. 그런데 최대 과제는 공천 시스템의 혁신. 이건 최재형 위원장도 애초에 얘기했고
자,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좀 공감대가 있을까요? 혁신위원장을 제가 해봤거든요. 2014년에. 네. 근데 쫄딱 망했습니다. 네, 혁신위 결과물 성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했을 때는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나이브하게 달려들어서 그랬는데 혁신위가 가장 이제 허접한 혁신위들이 어떤 거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매번 하는 뭐 특권 내려놓기 이런 얘기 받아가지고 무슨 뭐 공항 귀빈실을 안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뭐 그게 기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예. 귀빈실 솔직히 그렇게 쓸 이유도 없어요. 특권이 200 몇 가지인데 그중에 몇 가지를 없애겠다. 그 200 몇 가지 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 없고요. 살펴보면은 뭐 연금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약간 그런 거예요. 뭐 하버드에 가면은 새벽 4시까지 공부한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런 거 비슷하게 약간 환상 속에서 쌓여진 통설 같은 것이다. 통설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건데 그거 혁신한다고 이제 매달려서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나 끝나는 게 혁신인데 그래서 저는 최재형 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위 말하는 프로블럼 솔빙.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문제 해결이죠.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게 이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예시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라는 그 유력 정치인에게 픽업돼가지고 비대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이준석. 예를 들어 하버드 나오고 무슨 뭐 말 잘하고 이렇게 했던 이준석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느냐? 없어요. 현재는. 네, 다음 총선에 뛰어들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혁신이다. 네. 공정성 그게 이제 지금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공천 시스템. 자, 혁신이 오늘 출범하면 이거 정말 개혁이 되나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도 평가 이 여론조사가 긍정 평가가 좀 내려오고 부정 평가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이 있지만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지금 공개 행보가 적극적인 활동 이게 좀 조용한 내조와는 상반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 행위 그 자체, 행동들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점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거 아주 긍정적인 행보죠. 통합의 의미니까. 김정숙 여사 만난 거 아주 좋은 행보죠. 그 외에도 보면 뭐 중진 의원들 부인들하고 그런 소통하는 거는 전혀 나쁜 행보가 없죠. 그럼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게 뭐냐면은 왜 사적 인물이 동행했냐 뭐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따지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사저에 가서 권양숙 여사 예방하고 참배하는 것에 사적인 인물이 동행하면 안 된다는 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나라 세금 안 쓰고 이제 사실 사적인 인물들이라고 하지만 다 원래 같이 일했던 분들이고 지인들 이런 분들이 간 거 그 비용은 사비로 지출되었을 텐데 그런 게 오히려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비판을 받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들 같은 경우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무를 행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수행하면서 그 옆에 일 돕는 분들도 있고요. 자, 정책이나 정무를 하시는 분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죠. 그런데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돕는 분들은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과의 그런 호흡이라든지 친분이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신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 나눠서 뽑는 거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본인과의 친분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인선했습니다. 들어갔다. 자, 그럼 영부인이 하는 역할 중에 보면은 영부인이 하는 것 중에 정무와 정책 기능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일정을 할 때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수행이라든지 이런 일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그건 친분이나 아니면 호흡 같은 걸 중요시해서 인선할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실에 무슨 뭐 90년생 인사를 뽑았는데 대통령의 뭐 지인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전부 잘 알거든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90년생이에요. 저랑도 이제 제가 그 대선 과정에서 몇 가지 일을 하는 걸 지켜보면 제가 판단하는 건데 제가 굉장히 그 사람들은 깐깐한데 굉장히 업무 수행 잘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적시적 소에 이제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어떤 조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신임이 높은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게 비판점이 아니고 만들어진 비판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거죠. 원로 모임을 대통령이 했는데 거기서 나온 조언도 이렇게 갈 거면 그냥 좀 이 영부인이라고 지금 안 부르니까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좀 공식 수행팀을 만들어라. 저는 그건 가능하다 보고요. 예, 예. 예, 왜냐하면 경호나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두 네. 그 경호 실패로 잃어본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은 특별히 관리된다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은 워낙 탈권위적인 행보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변에서는 꼭 그런 어떤 제2부속실 같은 과거에 좀 비대하고 아니면 문고리가 작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네. 공적인 조력을 좀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 2주 또 어떻게 기다려요? 그 전에 사안이 예. 있으면 또 좀 예. 출연해서 예. 기타 놓는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기 정권 교체된 지 한 2달 됐는데 네네. 저 보수파 패널인 저부터 소개시켜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맞아. 딴 데 그렇게 하더라. 야, 다시 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마치 NG가 난 듯 이게 생방송이라 녹화가 아니어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네. 이게 오전에 네. 녹음 방송이에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다소 편집을 해서 나가서 아까 왜 영상이 안 움직여 유튜브에서 많이 그러시던데 이 방송 끝나자마자 편집되지 않은 풀 버전 네. 한 30분 정도 영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저희도 그거 봐야 되겠네요. 네, 보시면 뭐 조금 디테일한 얘기들이 더 있어요. 자, 마침 오늘 두 분이 키워드를 사람 이름으로 꼽아오셨는데 현근택 변호사님은 이준석, 장성철 교수님은 박지현 이렇게 네. 꼽아오셨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인터뷰 어젯밤에 이게 징계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오늘 저희는 뭐 첫 단독이니까 얘기 먼저 해보죠. 자, 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핵관은 나다. 아, 결론이. 그렇게 들렸어요. 약간. 그리고 네. 징계 걱정 안 한다. 약간 그런 느낌. 예. 별거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핵관이라는 분들이 보면 다 이제 분화하는 느낌이거든요. 따로. 그 틈에 본인도 약간 깨서 그전에는 어쨌든 핵관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핵관으로 인정 안 해줬는데 지금 시기에 딱 보니까 이제 그 빈틈을 잘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받았어요. 옛날 뭐 친박, 멀박, 돌박 뭐 이러던 시절처럼 진짜 윤핵관이 있고 또 이제 조금 가짜 윤핵관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 교수님? 두 가지예요. 나는 잘못 안 했어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드 맞추고 있어. 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인데 본인이 윤리위의 징계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뭐 그러니까 전혀 잘못한 게 없다. 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항변의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장 교수님이 이 윤리위가 이 징계안을 다루는 것 자체가 아마 이걸 그냥 덮고 가진 않을 것이다. 네. 징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 주시면서 어제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맞추셨으니까 첩보로 오늘 조금 더 풀어주시죠. 뭐 제가 7월 7일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잘 알고 뭐 맞췄겠습니까? 네. 7월 7일에도 기본적으로 좀 당원권 정지 이상의 그런 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중징계가 나오긴 어렵다. 네, 왜냐하면 윤리위 안에서 물론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다 만장일치로 갖고 있긴 하지만 거기 이제 변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현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거 징계하려고 하는 자체가 좀 맞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 거기서 성상납 받은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징계하는 게 맞지. 이것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증언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네가 그걸 안 받았으면 왜 김철근 정무실장을 그 야밤에 내보내가지고 얘기도 하고 회유하려고 그러고 각서까지 써줬어.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잘못을 했을 거야. 이런 것 갖고 추정이죠. 저 같은 평론가가 그래 뭐 성상납법 받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당의 공식기구인 윤리위가 그런 정황적인 내용만 갖고 당대표를 날린다? 징계하려고 한다? 이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아까도 이준석 대표는 계속 절차적인 문제, 절차적으로 잘못된 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런데다가 어제 상황을 보면 조금 묘한 게 자, 본안을 다루지 않고 증거인멸 교사를 다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준석 대표 표현으로는 참고인으로 나간 김철근 정무실장을 갑자기 징계 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징계 의지가 확고한 건지 아니면 꼬리 자르기로 가는 것인지 이런 이 상반된 시각이 있어요. 제가 봐도 뭐 꼬리 자르기 수준이 같은데 절차상 안 맞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징계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징계 결정해야 되는데 김철근 정무실장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반 동안 진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징계를 한다. 그래 버리면 아까 비율을 잘 드는 것처럼 증인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본인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안 들었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징계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사실은 그 앞에서 기다렸고. 옆방에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요청했다 그러면 요청한 건데 그럼 본인에 대한 그 소명도 안 듣고 다른 사람 징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사실은 김철근 정무수석에 나간 것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참고인으로 나간 거니까 절차적으로 두 가지 안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법률가를 얘기하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뭐 성산업 얘기는 2013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당시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그 뇌물죄 문제가 되는데 그럼 뭐 그 당시 예를 들어 다른 죄 문제인데 그 시효는 뭐 7년이니까 시효는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강영석 변호사는 2016년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증거인멸 교사 그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품위 유지부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인멸도 되고 교사가 돼야 되는데 증거인멸은 결국은 그러면 김철근 실장이 했다는 얘기고 교사는 이준석 대표가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거인멸이 되려면 증거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있는 걸 숨겨버리거나 아니면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렇게 해야 인멸이 돼요. 그러니까 7억 투자 조건으로 해서 진술서 써주세요. 그냥 뭐 써주세요 했는데 썼어요. 허위로.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대로. 근데 자기가 도장 찍고 자기가 썼어요.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술서에다가 허위 사실을 쓰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허위 사실 말했다고 해서 증거인멸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어요. 유일하게 거짓말해서 처벌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선서한 경우만. 선서하면. 그건 위증죄로 되는 거죠. 위증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 결국은 7억 투자 대가로 해서 진술서 허위로 쓴 거 아니냐, 숨긴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거는 그 김성진 대표가 본인이 쓰고 본인이 사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안 돼.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사가 되려면 이준석 대표는 안 시켰다 그러고 그냥 김철근 실장도 내가 시켜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라 하니까 갔다 정도잖아요. 진술서 받아와라, 허위로 받아와라 이렇게 시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시킨 사람도 아니라 그러고 이 부탁받은 사람도 아니라 그러면 인정하는 진술이 없는데 그럼 증거인멸도 안 되고 교사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품위유지 위반이라 그러면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거 허위로 진술서 받아오게 하고 투자 썼으면 그 윤리적인 문제 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다 이상해요. 야, 이게 좀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법적인 정리, 증거 인멸과 또 교사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 하태경 의원이 윤리위가 계속 시간만 끌면서 이 지지층의 충돌을 유도하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켜야 한다와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와 엄청 지금 싸움이 엄청나죠. 엄청나요 지금. 장 교수님 이거 하 의원 얘기가 일리 있는 겁니까? 그렇게 윤리가 이런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까지 했을까? 그래도 윤리도 국민의힘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당대표를 징계하는 문제가 당대표에게 국한돼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힘의 소속 당대표와 윤리위가 부딪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찌푸리게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어제 왜 7시에 열었어? 막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뭐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그 윤리위원들이요 일상생활 하는 분들이거든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다른 뭐 회사원들도 계셔가지고 일단은 9명이 다 모일 수 있는 최대 공약수 시간을 이제 어제 7시로 한 건데 7월 7일도 다음번에 이제 회의에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이때로 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 그럼 이렇게 급박한 문제는 그냥 밤 12시나 새벽 5시라도 모여가지고 해야지. 왜 그래?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 윤리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자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크게 화제가 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배현진 최고위원과 아침 회의 때마다 막 티격태격 이게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니 많이. 근데 오늘은 이제 이 그동안 노루각수라는 말이 돌았는데 네. 악수를 청하는데 거의 뭐 이렇게 탁 부딪히고 지나가는데 오늘 어깨 치던데요? 어깨 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현진 이 최고위원이 다시 지나가면 어깨를 탁 때리고 네. 아 이게 참 뭐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배현진 최고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잘못하고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회자가 되죠. 배현진 최고랑 이준석 대표랑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자체가 둘에게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딱 그 국민과 언론이 보는 앞에서 당대표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졸렬하다. 네. 이 표현 오늘도 이 대표가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냥 그런 내용들은 그냥 비공개 회의 때 하는 게 맞지. 네.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하는 것은 창피 주기, 모욕감 주기 그거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배현진 최고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또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치 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이제 윤핵관이 되려고 윤핵관의 입장에서 전면에 나서서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정치적인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현진 최고가 저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 동의해요. 네. 왜냐면 아침에 그 동영상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굳이 갈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데 그럼 악수하러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다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둘이 뭐 사적 감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인데. 네.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왜냐면 이분이 예전에 친홍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송파는 좋은 데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친윤 이런 분들이 막 다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와서 다 장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충성경에 해도 좋은데 네. 그거는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국민들 보는 데서 이러면 네. 이게 서로 불편하죠. 제가 서로 보기에는 불편하고. 배현진 최고가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예, 두 사람에게 다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정치인인데.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시간 안배를 칼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 인터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준석 다룬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박지현입니다. 이건 장승철 교수가 뽑으셨으니까 왜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장 주목받는 분이 될 수가 있다. 루키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 징계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대략 보름 이상 침묵하고 있다가 네. 지금 거의 매일 SNS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또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 갈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우리 진보 진영 민주당이 다시 한번 수권 정당으로 살아나가려면 박지원 위원장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대다수는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정말 가만 안 두겠어. 우리를 또 해코지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30%라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서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그런 하나의 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전에 가장 핫한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박지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박지현 전 위원장이 지금 뜬 이유는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와 더불어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찬반이 쫙 갈리는 갈려요. 느낌이에요. 네.
오히려 이제 현직 국회의원 여러 명이 전 20대 위원장과 이렇게 싸울 일인가 할 정도로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징계위 회부만 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도 우리 비대위에서 논란이 됐을 때도 징계위 절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다 당 양동이 똑같아요. 그 당무위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양희 지금 윤리위원장도 예전에 당무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김철근 실장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하지 말고 끝나고 하자. 근데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권한으로 직권상정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최고위원 아니 당대표라도 뭐 나오면 좋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선출직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마를 뭐 선거를 지휘해 본 적도 없어요. 하다못해 뭐 시도의원 선거도 지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아주 뭐 지방선거 전체를 지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거 막판에도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항상 했기 타이밍이 때문에. 안 좋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뭐 도전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룰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앙위원 컷오프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대의원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지면은 조금 유리하겠지만 근데 안 그런 상황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제도 계속 뭐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심 청구 이런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재판도 3번씩 받잖아요. 아무리 흉악범죄라도 그게 절차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정해라. 인정 안 하니까 잘못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이런 절차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님 재판하듯이 잘못했구나. 징계.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나를 안 불러? 그게 이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불러서 그 사람 얘기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차적인 권리거든요. 보장된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처럼 갑자기 뭐 참고인 불렀다가 피의자 되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것들은 문명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문제 삼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좀 안타깝죠. 최강욱 의원의. 그러니까 본인의 저러한 행위들, 과거 행위들 그리고 부인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게 되면 민주당에게 안 좋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률적으로 뭐 사법적으로 아니면 당의 공식적인 당원 당규상 재심 청구는 있겠지만 정치인은 정치적인 판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정치적인 판단을 내가 했을 때 재심 청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바로 선당후사지. 나는 억울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니까. 나만 생각하는 모습은 진보 진영과 민주당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은 핵폭탄 터진 거예요. 당대표니까. 여기는 이제 17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탄 정도인데 기준은 같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 이준석 대표 절차 보장해야 되고 팩트 확인해야 되고 경찰 조사 끝나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해라.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징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거를 달리 볼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뭐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리더를 이제 임시로 맡고 있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이제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런 좀 처음엔 좀 과하다고 얘기하셨었죠, 근데 이제 그렇죠. 양정은 과하다. 근데 세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 박지원 이제 전 위원장과 입장이 갈렸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최강욱 위원 징계를 둘러싸고요. 윤리심판원 명단이다. 가짜 리스트가 도는 바람에 엉뚱한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고 자, 이재명 의원은 지지층에게 이 팬덤 정치를 좀 풀어 헤쳐보자 하고 이제 자제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당내 논란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안 좋죠. 팬덤이 있어야 정치인이 중요한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필요는 한데 팬덤이 자기를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응원, 성원, 격려 이것으로만 끝나야지 경쟁 후보, 경쟁자들, 경쟁 진영 이런 분들에 대한 혐오와 욕설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안 돼요. 부작용만 더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정당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떠한 압력 행위 아니면 폭력적인 행위, 그러니까 문자 폭탄도 저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보는 사람인데 집단적으로 그걸 몰아붙이게 되면은요 합리적인 의사 결정, 합리적인 토론이 없어져 버려요. 무섭거든요.
저 막 하는데 하루에 문자 폭탄 10,000개 정도 날라와 보세요. 저 어떻게 평론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냥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대에 대한 혐오보다는 우리 후보에 대한 응원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악플이 아닌 이제 선풀운동 일종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팬덤에 취해서 막춤을 추는 건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아니냐? 자기 생각만 옳다는 아집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반대의 비판을 한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에요. 네. 현 변호사님, 요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김남국 의원도 최고위원 생각하나 보죠, 뭐. 왜냐하면 경쟁하는 거던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윤리위원 이런 분들은 외부 인사들이 많아요. 법률가들이 많고. 근데 대부분 어찌 보면 이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이라는 건 좀 객관적으로 내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판결 잘못했다고 판사한테 문자 보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고 보고. 문자 폭탄 얘기를 장 교수님에게 동의하신 거죠. 저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신 줄 알고.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지금 문제가 다 보면은 뭐 누구 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오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책임 있는 사람 나오지 말아라. 본인들이 나가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우리 당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2012년에 떨어질 때도 대부분 나와서 이제 나오지 말아라 막 이랬거든요. 대선에 실패한 사람인데 왜 당권 나오느냐, 왜 선거 나오느냐. 저는 좀 이게 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랑 좀 기시감이 들어요. 그때도 다 송영길 후보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선뜻 나서서 내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제발 나와라. 당원들은 다 그래요. 제발 좀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해라. 지금도 비슷해요. 전대 출마하겠다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들. 근데 현 변호사님 안 나가세요? 이재명 후보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고요. 나오지 말라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원래 정치의 정당이라는 거는 서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경쟁하면서 거기서 이제 단일화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서로 눈치 보면서 나오지 말라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 차라리 그냥 다 나오고 거기서 경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룰 같은 걸 좀 제대로 바꿔서 국민이나 당원 여론 반영하게 됐으면 되는데 그건 이제 다 물 건너 가버렸고 이제 날짜도 잡혔고 이제 그러면 결국은 누가 어디에 나올 거냐 이것만 남은 거라서 참 어찌 보면 참 이상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 변호사님 얘기처럼 뭐 이제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나도 나가고 너도 나가고 C도 나가고 D도 나가고 해서 북적북적해야 축제 분위기인데 나 안 나가니까 당신 나오지 마시고 당신도 나오지 마시고 도대체 누가 나가란 말이냐. 이게 지금 당장 전해철 의원이 이제 유력 친문 당권 주자인데 나는 불출마. 홍영표 의원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재선 의원들이 이인영 의원에게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불출마 요청을 했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86세대들 길 비켜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세대 교체를 인위적으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나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야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 전까지 아니면 그 후라도 계속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는 좀 불출마 선언하시고 좋아 나는 진보 진영과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그 혁신과 개혁의 길에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비켜드리겠습니다. 전 뒤에서 성원하겠습니다. 뭐 밑거름 되겠습니다. 주춧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은 아마 새로운 기운들이 막 민주당에서 분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또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기 좀 힘들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룰인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원로 선배들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도전하고 뭐 최고위원도 하고 그러다 당대표 된 거잖아요. 룰도 안 고쳐도 돼요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5대5 7대3으로 돼 있어서 지지를 여론 지지를 받으면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 사실은 당이 살거든요. 지금처럼 나오려는데 발목 잡고 너 나오지 말고 서로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나 안 나갈 테니까 너도 나오지 마. 이거잖아요. 서로 사실은 서로 나가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해야 돼요. 97세대들도 더 자꾸 도전하고. 그렇죠. 아니 일단 룰을 바꿔야죠. 룰도 바꾸고 그다음에 도전하면서 해야 이게 세대 교체가 되지. 86세대가 양보한다고 해서 97세대가 당권 차지 아무 이유 없어요. 수렴 청정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룰이 바뀔 가능성이 좀 별로 없죠.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룰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들. 자, 두 분이 일맥상통한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 그럼요. 그리고 누구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도전하면 된다. 네. 근데 이게 포지티브하게 가지 않고 계속 네거티브하게 가는 게 문제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자,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네, 자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세요. 자,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경제본부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기대됩니다 오늘도. 근데 딱 오늘 앞에도 정치인물 뭐 이준석, 박지원 네. 그랬는데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을 가져오셨어요. 누굽니까? 돈 많이 번 투자의 구루입니다. 워렌 버핏이 네. 한 축에 있다면 다른 한 축에 레이 달리오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아마 청취자분들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네. 20세기의 워렌 버핏이라면 21세기는 레이 달리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워렌 버핏만큼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2020년에 그 코로나가 처음 왔던 해 네. 그해 이 레이 달리오가 그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리지워터라는 헤지 펀드인데 헤지 펀드 직접 네. 투자를 하는군요.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본인 자산도 10조가 넘는 부자고요. 그렇게 돈을 번 건데 네. 2020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코로나 그럼 최근에 시점에. 좀 안 좋았던 점도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스타일 자체가 열광적인 선호를 받을 스타일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 경우에는 아주 싼 값에 좋은 주식을 사서 네네네.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예. 그런 종류의 투자인데 일제가치에 투자하라. 네네.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라. 그렇죠. 되게 좀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네. 레이 달리오는 심플합니다. 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 맞서서 내 돈을 지킬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 네. 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적이잖아요. 네네. 이름 자체도 올웨더, 올 시즌스. 올웨더, 네. 올 시즌. 4계절 전략. 추나 추동에 다 네. 대비하고 맞습니다. 모든 날씨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내 돈 지킨다. 맞습니다. 자, 올 웨더, 올 시즌 이름부터 느낌은 네. 옵니다만 이 전략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파고 특히 경기 변동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많은 시기에 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투자 방법인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나는 돈을 잃지 않겠다. 혹은 긴축이 아주 강하게 오더라도 지금처럼 예. 그래도 나는 돈을 잃지 않겠다. 그래도 돈을 벌어보겠다. 네. 시장 대비 나은 수익률을 거둬보겠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이야, 이게 좀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도 들고 궁금은 또 한데 네. 자, 이 사람 지금 네. 레오 달리오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 네. 새 책을 냈다고 하는데 네. 그 비결이 좀 담겨 있던가요? 이 책은 그러니까 단순한 투자책이었다면 제가 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사실 아유, 넘쳐나죠. 네. 넘쳐나죠. 돈을 투자책. 벌기 위한 투자책, 구루, 현인들 많긴 하지만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네. 그거대로 하기에는 내 미천도 너무 적고요. 혹은 또 뻔한 얘기만 있거나. 네, 그리고 뻔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분의 이번 책은 세계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네. 웅장하죠, 이름이. 거시적인 네. 책이네요. 네. 근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이게 책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책 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에 나 같았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 정도의 나이가 되면 무언가를 더 이루겠다고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소중하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49년생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 나이인데 그러네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 워렌 버핏보다는 한 세대가 어리지만 네네네. 여전히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후세대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거죠. 비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나 혼자 네. 알고 이걸 네. 쓸 텐데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돼 보니까 네. 이 지혜를 내가 널리 나누겠다.
그래서 책을 펼쳐냈노라. 사실은 유튜브에서 그 이분의 콘텐츠를 접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 경제라는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그 동영상 클립이 한 30분짜리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수천만 클릭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그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일반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거다 얘기했지만 혹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강연을 텐데 접해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빚입니다. 빚. 세상을 끌고 나가는 핵심 동력은 빚이다. 부채. 돈만 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용. 그러니까 꾼 돈의 흐름이 경제를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만 더 잘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꿔서 조금 잘 될 것 같은 것보다 더 많이 경기가 올라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으면 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경제가 더 많이 떨어지게 만든다. 빚에 의해서 경제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그러니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돈 자체보다는 부채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얘기네요. 네. 사실 이번에 이 세계 질서라는 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를 사이클로 경제를 사이클로 이해하는 글들을 많이 썼고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세계 정치 경제를 묶어서 500년이라는 사이클을 한번 본 겁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역사가 담긴 책이네요. 그거 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역사가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 네, 돈 굴리는 규모가 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궁금해지는 게 투자 전문가가 이 500년 동안의 역사를 망라하여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정리하고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이거 좀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지나친 욕심일 수 있죠. 네. 다만 내 돈을 지키려면 이걸 해야 됐고 내가 지난 한 50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 내가 만든 이 법칙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소개한다. 네덜란드가 망하고 영국이 망하고 미국이 떠오르는 그 순간순간들을 쭉 보니까 내 투자 방법은 틀리지 않다. 순환론인데. 순환론. 네, 여러 가지 변수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뜨고 가라앉는지 알 수 있다. 일단 제일 먼저 선행 변수, 나라의 선행 변수, 교육, 그리고 혁신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에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먼저 좋아지는 나라들은 앞으로 반드시 좋아진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사실 이쪽 부분에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역, 경제 생산량, 금융 중심이 되느냐, 군사력이 좀 커지느냐 이것이 국가의 전성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기축 통화의 지위가 궁극적인 변수. 요거 중요한 대목이네요. 총 8가지 변수인데 거기에 따라서 6가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8가지 변수를 가지고 6개의 스테이지가 펼쳐져요. 맞습니다. 처음에 가능성 있는 나라가 등장하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이 되거나 아니면 권력의 집중을 통해서 국가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강해지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자원 분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고 나와서 커가는 비전이 있는 나라가 되는 단계. 그다음에 잘 사는 단계. 그다음에는 잘 살다 보니 빚이 많아지고 과잉이 일어나는 단계. 사실은 이 과잉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재정의 파탄, 쌍둥이 적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런 것들이 지표고 이 단계가 저물고 있다는 지표가 그런 것들이고 저물게 되면 금융 상황이 악화되고 나라 안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겪어봤던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부상하는 단계예요? 정점이에요? 쇠퇴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그 레이 달리오의 기준에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 2022년 판 세계 국력 단계로 보면 6등입니다. 세계 6등? 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로 미국, 중국, 유로존 그리고 유로존 중에 독일, 일본 그다음이 한국이고요. 우리나라 밑으로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이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국력이 큰 걸로 나옵니다. 레이 달리오의 기준에서. 왜냐하면 혁신을 하고 경제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 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굳이 이걸 등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6위니까. 맞습니다. 우리 위에 5개 나라가 이제 쇠퇴로 쫙 가면 우리가 한번 정점을 찍겠군요. 우리의 약점은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작다. 그리고 아까 기축통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선 좀 찔끔하게 되네요.
통일이 된다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텐데 아쉬움. 그래서 지금 평화와 번영 이게 네. 이제 부상 단계에 가장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세계를 파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 중국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책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중국 챕터에 가서는 내가 이 얘기를 쓰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쓰지 말라고 하더라. 네. 너무 민감한 시기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 쓰는 거 곤란하다 하는데 나는 근데 그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챕터를 써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가라앉는 거지. 특히 미국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특히 나라 안의 갈등.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갈등이 아니고 빈부격차는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니고 나라가 쇠퇴하는 신호다.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예, 중국의 부상,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쇠퇴 이런 걸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다시 서 기자님한테 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주 이제 흥미로운 인물과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였고요. 자, 당첨자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조금 전 1시 50분부로 인천 강화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비 피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